세 번째, 잊혀진 장기 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2014년부터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이때부터 투자를 시작했다 보니까 저는 장기 하락을 겪어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는데 과거의 역사 그리고 2000년대 투자를 하셨던 분, 저의 삼촌 세대는 이때 물리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의 삼촌 세대는 지금 한 50대쯤 되신 분들이죠. 딱 닷컴 버블일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주식이 닷컴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급등을 하는 이슈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있었을 때였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벤처붐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불었던 때니까 그때 물렸던 분이 2014년에야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식도 미국이랑 비슷하게 갔어요. 탈출을 했으면 다행이죠. 못하고 여전히 물려있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렇게 되면 한 15년을 물려있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물리면 15년 뒤면 제가 50살입니다. 50살. 은퇴해야 될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물리는 경험을 해봤을 때 과연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투자를 시작했다 보니까 잘 와닿지가 않지만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하락폭이 컸던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대체로 우리나라도 90년대 이후로는 거의 동조화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락에 겪었을 심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우선은 87년, 이전 거는 너무 옛날이니까 87년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7년에 블랙먼데이가 있었던 해예요. 8월 25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달 동안 떨어졌습니다. 요 2달 동안 하락을 한 게 36.1% 고점 대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요 하락했던 고점 337.9를 회복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89년 7월이나 돼서야 그 고점을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고점에 물립니다. 이거는 필연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장 고점일 때 여기저기서 나 돈 벌었다 소리를 듣고 주식을 시작하기 때문에 대체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고점에 물리고 그 고점에 물리셨던 분은 2년 뒤에야 이제 겨우 내 투자금 원금으로 돌아왔네를 생각하실 수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 이제 가장 컸던 이슈가 2000년 닷컴 버블이었거든요. 요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될 당시에 36.8%가 떨어졌고 무려 27개월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하락의 기간이 27개월이었다는 거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떨어졌고 원금 되는데 7년 걸렸습니다. 사실 요 시기 분들이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요거 돌아오자마자 바로 서프라임 모기지 터졌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진 게 2007년 10월이었고요. 요 10월에 54%나 떨어졌습니다. 무려. 그리고 17개월에 걸쳐서요. 요 17개월에 걸친 하락을 쭉 견디다가 요게 이제 원금 낸 게 언제냐? 2013년 들어서야 겨우 원금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2007년에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은 6년 정도의 시간 만에야 원금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웠던 침체라고 하면 요 코로나죠. 코로나. 고작 33일 동안 34%나 떨어졌고요. 요때 당시에 제 변액 고객 하나가 요 코로나 가장 이전 고점일 때 수익률이 한 14% 이랬었거든요. 코로나 저점 34% 빠졌을 때 당시에 그때 달러가 극단적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그때 달러 비중을 40% 정도 뒀었어요. 그렇게 40% 둔 덕분에 하락폭이 매우 낮았고 그때 가장 낮았을 때가 5%까지인가 빠졌습니다. 어쨌든 플러스를 지키긴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전고점을 회복했을 때 요때 보니까 24%인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산 배분만 잘 해놓으면 오른 달러 팔아가지고 쌀 때 주식 더 사놓으면 제자리로 돌아만 와도 훨씬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산 배분의 이점이다라는 거를 일단 요거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코로나 때는 이 하락의 기간도 아주 짧았고 회복하는 기간도 2022년 2월부터 시작됐는데 2022년 8월에 그 이전 고점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의 고통은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요 13년간의 장기적인 고통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시작해도 50살이 돼야 원금을 회복한다고 한다면 제가 과연 중간에 안 팔고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문제가 뭐냐? 주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참 좋은데 요렇게 긴 침체를 겪지 않을 수 있게 됐던 건 뭐냐면 결국 요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인 거죠. 공펠렌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로 1조 달러도 안 됐던 연준의 자산은 9조 달러까지 늘어났다가 최근에 7조 달러까지 조금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러는 와중에 중앙정부의 부채,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부채는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질 당시에 8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됐던 게 지금은 무려 3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돈 풀면 다 해결돼 라는 마인드가 너무 팽배해져 있다는 거예요. 90년대 일본 버블을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90년대 일본 버블에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돈을 풀어 제껴가지고 만들어낸 회복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청구서가 발행이 될 거고 그 발행될 청구서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청구서는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급하는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은 이미 1년에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조 달러를 이자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빚이 35조 달러인데 이자율이 높아진 것도 물론 영향을 크게 끼치겠죠. 그러는 와중에 또 숨은 부채로 불리는 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연준의 이익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연준도 비영리 기관이지만 어쨌든 돈을 찍어낼 수 있으면서 다른 곳에 돈을 대출을 내주고 돈을 맡아줄 수 있는 최종 대부자입니다. 은행입니다. 어쨌든 간에 연준도 영리가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돈을 맡아준다거나 할 수가 있는데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준다면 그 이자를 받겠죠. 그리고 그 이자를 받으면 그게 이제 수익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 플러스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수익으로 분류가 되면 비영리 기관이니만큼 그 수익을 정부에 이전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연준이 수익을 봤다는 거는 정부가 쓸 돈이 조금 더 생겼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반대로 만약에 연준이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이자가 높다 보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내가 돈이 좀 남는데 어디 투자할 데가 없다. 그러면 그냥 연준에다 맡기자라고 생각하는 돈이 많아지고 그만큼 연준이 지금 맡아주고 있는 돈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연준이 빌려준 돈보다 연준이 맡아주고 있는 돈이 훨씬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의 비용은 연준이 어쨌든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연준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2천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매우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숨은 부채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부도 엄청나게 많은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따라 빚도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이자만 냅니까? 이자 말고도 다른 돈도 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국방에 쓸 거, 이스라엘에 쓸 거, 우크라이나에 쓸 거, 서민층한테 돈 줘야 될 거, 이민자들 지원해 줘야 될 거 돈이 너무 많은데 이자 비용은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점. 그 와중에 연준 또한 계속해서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언젠가는 그 청구서가 들이밀어질 거예요. 90년대 일본이 그랬듯이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5년 뒤가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지금 주가는 고점의 어느 한 시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10년 동안의 장기홀로 봤을 때 지금 이 고점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지금 사서 쌀 때까지 계속 월적립식으로 투자를 해나가면 제자리로 돌아오기만 해도 우리는 33% 수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딱 이제 요 시점이죠. 2000년에서 2007년 요 사이의 시점, 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좋은 시점이고 마찬가지로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이득을 엄청 봤던 요 시점도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누리기에 괜찮은 시기였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역코스트 에버리지라는 게 있다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거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시점에서 투자를 시작해서 올랐다가 내려오면 거치식은 0%예요. 그냥 본전인 건데 적립식 펀드라면 올랐을 때 조금 샀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투자 초기면 100% 위험자산 넣어도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투자 초기의 기준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10년 이상 투자할 거에 대해서 투자 초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후를 위해서든 아니면 애 낳을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애 양육비로 쓰든 못해도 20년 뒤의 계획을 바라보는 거다 보니까 매우 리스키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내가 1년 뒤에 쓸 거야 2년 뒤에 쓸 거야 짧은 목표가 있는 분들이고 사실 그조차도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일단 모혼이는 하는데 모르겠네 한 내년에 여행 갈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요거를 지금 정말로 우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코스트 에버리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있었던 데가요 2002년 요때 이제 가장 저점의 투자를 시작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요 저점의 투자를 시작했으면 100% 위험 자산에 넣어도 정말 괜찮았다고 충분히 누구라도 얘기를 할 법한 시기일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요 시기에 내가 목적 기간이 뭐 한 6년 정도라고 쳐볼게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투자를 해보자라고 해서 100% 나스닥에 다 넣고 있었습니다. 월적립식으로 넣고 있었다면 결국 이 사람은 6년 뒤에 써야 될 때 기존보다 훨씬 수익률이 떨어진 상태로 내 돈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에 대한 방향성을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지만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100% 맞을 수가 없어요. 60%라도 맞으면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잘 맞춰도 한 번 타이밍 잘못 놓치면 진짜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를지 떨어질지를 맞추는 것보다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목적 기간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위험자산 투자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자산 배분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딱 그대로 들어갔던 게 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생애 주기를 가져온 거긴 한데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목적이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써야 될 목적, 우린 노후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 위험자산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게 이때 계속 흑자 볼 동안 돈 계속 넣으면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목적 기간이 되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거의 100%요. 근데 문제는 추가 납입은 요때 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 돈 언제 쓸 겁니까? 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인지가 안 된다면,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굴리는 게 우리의 입장에서 좀 더 편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발 저의 바람은 하필 돈 써야 할 그 시점이 요때만 아니기를 바라요.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필 돈 써야 될 때가 요때면 진짜 최악인 거예요. 근데 대체로 그래요.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금리는 급등을 합니다. 금리를 급등을 하다 보니까 급격히 돈 써야 될 때가 사람들이 생겨요, 갑자기. 근데 돈 써야 될 때가 생길 때, 내 돈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이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돈 써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주가가 급락할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을 하겠죠. 여기저기서 광범위적으로 나도 돈 써야 돼, 나도 돈 써야 돼 하다 보니까 빚을 갚기 위한 레버리지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또 급락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고점일지 아니면 더 오를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저는 여기가 고점 중에 한 포인트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부채는 이런 장기 침체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하락이 3년 동안 지속되더라도 3년 전에 시작한 사람은 손해가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요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때문에 3년 전에 시작해서 3년 동안 올랐는데 만약에 3년 동안 하락을 한다 해서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이 사람은 손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지를 하고서 우리의 자산 배분 또한 돈을 언제 쓸지 명확하다면 진짜 여전히 100% 위험자산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3년 뒤에 쓸라나? 5년 뒤에 쓸라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위험자산 비중이 높으면 되게 리스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미국 증시는 2013년에 리먼 사태 이전 고점을 회복한 이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설령 증시의 하락이 있어도 중앙은행과 정부의 돈 풀기로 하락의 기간은 매우 짧고 그러고 바로 빠른 반등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우상향에 대한 믿음으로 가장 최근에는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너무 공고해지니까 바이 더 딥이라는 정서가 팽배해지고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마음이 계속 들면서 추매를 유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 방만재정은 화폐에 대한 신뢰 하락과 그에 따른 장기 침체를 반드시 불러올 수밖에 없거든요.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그 시작이 올해일지 내년일지 5년 뒤일지는 아무도 모르고 시간이 한참 지나야 알게 될 것이기는 한데, 결국 중요한 거는 개인의 저축 목적 시점과 투자한 특정 자산의 저점이 하필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시장의 방향을 맞추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는 재무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자산 배분을 충분히 그 재무 목표에 따라서 잘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산 배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2가지 이상 섞으면 금상첨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